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조중동은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한 그 문장들은 통째로 가위질해버리고 한 줄 임기 끝나면 비극이 올 수도 있다는 그 한 줄만 골라서 일면에 박아 넣었을까요? 지금 국내 매체만 보고 계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에 감옥 갈까봐 벨기에 호텔에서 떨고 있다는 그 소설이 자꾸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사실관계부터 틀렸어요. 이코노미스트 원문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전에 이재명 정부 1주년 평가 기사를 냈는데요. 8알이 호평이고 2알이 한국 정치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예요. 그런데 국내 보수 매체 일면을 펴보시면 정확히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평가 0줄, 우려 만빵.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KOSPI는 1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지지율은 60% 안팎. 역대 대통령 같은 시점 평균보다 한참 위예요. 이게 외신이 본 그림인데 국내 매체가 본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정확히 그 한 줄만 같은 시점에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을까요?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신 보도 과십이 아닙니다. 국내 매체 카르텔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자르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통째로 노출된 사건이에요. 이코노미스트가 옷을 입혀줬는데 정작 국내 매체들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림. 정확히 거꾸로 된 벌거벗은 임금님 모드입니다. 보통은 임금이 옷 안 입었는데 다들 멋지다고 해주잖아요. 이번엔 반대예요. 옷을 멀쩡히 입혀줬는데 헐벗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표면. 이코노미스트가 실제로 평가한 1년 성과가 뭔지. 둘째, 동기. 왜 그 한 줄만 잘라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셋째, 결과.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4년 후, 5년 후에 한국 가구가 받게 될 청구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면에서 출발해서 동기를 까보고 결과를 따져봅시다. 먼저 표면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이 실제로 뭐라고 썼는지부터. 첫째, 지지율. 1주년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같은 시점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이에요. 외신은 이 숫자를 그냥 던지지 않고 12.3 비상계엄 직후의 폐허에서 출발했다는 베이스라인을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가 어디 서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 60%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둘째, 경제.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KOSPI가 1년 사이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명시했어요. 외신은 이걸 운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이 지난 수십 년간 이재명에게 붙여온 노동변호사 출신 좌파 정치인이라는 낡은 라벨이 1년 만에 시장의 손으로 깨졌다는 분석이에요. 기업집의 구조개혁 강행 AI, 골드러시 흐름을 정확히 올라탄 정책 의지 외신 표현이 그렇습니다. 운이 아니라 결과예요. 셋째, 외교. 이 대목이 외신 톤에서 부러움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미 투자 약속을 카드로 썼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패키지 안에 한국의 오랜 수권 사업들을 슬그머니 끼워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결과물이 뭐냐? 원자력 잠수함 보유. 그리고 고농축 능력 둘 다 공식 승인이에요. 별주부전 토끼처럼 용궁 끌려가서 간 빼앗기는 그림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용궁 가서 보물 들고 나온 그림인 거죠. 영국 사람들조차 트럼프 협상장에서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한국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게 외신 평가의 톤입니다. 이게 단순 무기 보유 승인이 아니에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두 트랙을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동북아 전략 균형이 조금 움직이는 사안이에요. 외신은 이걸 정확히 그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외교사에서 수십 년 묵은 수권이 트럼프 임기 1년 차에 풀린 겁니다. 그것도 단독 의제로 올린 게 아니라 패키지 협상안에 슬그머니 끼워서 보통은 이런 사안 단독 의제로 올려도 풀리지 않거든요. 그걸 패키지 한 켠에 넣어서
통과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코노미스트 원문 8알의 내용이에요. 그럼 국내 일면에는 이 중에 뭐가 실려 있을까요? 보시면요, 거의 안 보입니다. KOSPI 사상 최고치는 경제면 구석의 한 줄, 외교 패키지는 사설 한 켠의 의례적 언급 정도. 일면 메인은 뭐냐? 임기 후 감옥 갈 가능성 꽤 높다. 이코노미스트가 던진 우려 두 문장 중 한 문장입니다. 원문 한번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국내 보수 매체만 보고 계시면 정확히 거꾸로 된 그림이 그려져요. 그 정도 강도로 이재명 정부 우려는 일면에 박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그럼 왜 그 한 줄만 골라야 했을까요? 표면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동기층으로 내려가야 보입니다. 여기서 답이 너무 뻔해 보이죠. 조중동이 친윤 성향 매체니까 이재명 정부 깎아내리는 거다. 끝. 이렇게 정리하고 영상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정파 편향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영 전체의 생존 전략 문제거든요. 타이밍 한번 보세요.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나간 그 다음 날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세 군데 보수 매체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단순 사설 한 줄짜리가 아니에요. 일면 메인 더하기 사설 더하기 칼럼 3중 배치예요. 한 매체도 아니고 세 매체에서 동일한 구조로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비슷한 시점, 비슷한 프레임, 비슷한 강도 같은 메시지를 세 군데서 동시에 풀어내는 건 사설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위에 더 큰 조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정파 보도가 아니라 정파 작전인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전, 누가 짜고 누가 이득을 봅니까? 동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 감옥 두려움, 이 프레임이 국민들 머릿속에 굳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 동력이 약화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살길부터 챙기는 사람으로 그려지면 비상계엄 단죄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뒤집기 쉬워져요. 친윤 잔존 세력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2027년 대선과 그 직전 지방선거에서 양비론이 형성됩니다. 어차피 둘 다 자기 살길 챙기는 정치인이다. 이 한 줄이면 표가 빠집니다. 누구한테서 빠지냐? 개혁을 기대했던 중도층에서 빠지죠. 셋째, 그리고 이게 진짜 노림수인데요. AI 황금기와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포퓰리즘 딱지를 미리 박아두는 겁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전에 정책 자체에 오명을 씌워두는 사전 작업이에요.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누가 이득인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게 이코노미스트 원문이 실제로 말한 게 뭐냐는 겁니다. 핵심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겪은 비극이 이재명 본인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게 외신이 한 말이에요. 이건 이재명 개인 평가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 구조의 패턴 분석이에요. 외신은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어떤 구조 안에 놓여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국내 매체는 이걸 인물의 약점으로 번역했습니다. 시스템 분석을 개인 약점으로 둔갑시킨 거죠. 같은 매체가 같은 패턴으로 외쳐온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양치기 소년이 외친 횟수, 시청자분들이 다 세고 계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는 안 나오는 단계에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프레임 임기 후 감옥 가능성이 정확히 누구의 도구 상자에서 나온 도구냐는 겁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해온 주체가 누구입니까? 검찰이에요. 그리고 그 검찰의 정치화된 부분이 12.3 이후에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지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임기 후 감옥 프레임은 검찰 카르텔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매체를 통해 우회로 전달하는 구조예요. 검찰이 직접 말하면 정치 개입이 되니까 매체가 대신 말하는 구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카르텔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감옥 가는 이재명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가 정확히 짚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다음 정책 단계는 AI 호황으로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을 기본소득 형태의 새로운 분배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돌리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정착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이전 정책이에요. 보수 진영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책이 굳어버리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게 어제 시작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풀려는 건 이전 정부가 남긴, 그 이전 정부가 또 남긴 양극화 구조 그 자체예요. 그걸 풀기 시작하니까 카르텔의 알람이 켜진 겁니다. 딱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자충수 패턴인데 이번엔 의도된 자충수예요. 이재명 한 사람 깎아내려서 분배 정책 자체를 죽이려는 작전인 거죠. 그럼 이제 결과층입니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4년 후,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우리 진영 내부 얘기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최근 친명계와 당 지도부 일부 사이에서 노선 정리 과정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에요. 이건 분열이 아니라 건강한 노선 정리입니다. 모든 집권 정당이 1주년 시점에 거치는 과정이에요. 다만 문제는 보수 매체가 이걸 정확히 분열 프레임으로 증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내 토론 자체를 분열로 부르는 그 프레임,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리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토론은 정당의 산소예요. 토론이 멈춘 정당이 위험한 거지 토론하는 정당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전력 부족이었습니까? 내부 균열이었어요. 외부의 작전이 작동하는 건 내부에 틈이 있을 때거든요. 지금 갑판 위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분기점을 좀 보세요. 시나리오는 두 갈래입니다. A 시나리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AI 초과이익 분배 정책과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4년, 5년에 걸쳐 구조적으로 정착합니다. 한번 정착한 분배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그게 구조적 이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B 시나리오, 보수 진영이 재집권한다. 같은 정책에 포퓰리즘 딱지가 붙고 1년 안에 폐기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 돌아갈 분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폐기라는 단어가 좀 아니래요.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종부세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다시 따라가 보세요. 종부세 자체는 살아남았어요. 간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후 몇 년 안에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누진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부담을 더 졌어야 할 자산가들이 빠져나갔고 그만큼 분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정책이 완전 폐기된 게 아니라 속을 파먹힌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패턴인 거죠. 간판은 살려두고 내용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정책이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게 양당 게임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책 영속성 게임이에요. 누가 다음 표를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구조 자체가 정착하느냐 폐기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외신과 국내 매체 비대칭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아시아 주요 외신은 8할 평가에 의할 우려예요. 같은 자료, 같은 시점, 같은 사실을 놓고 분석한 외신은 그 비율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0할 평가에 8할 우려예요. 이 격차가 한국 정보 환경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정 매체 비판이 아니라 정보 카르텔 패턴의 문제예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외신을 자꾸 인용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외신이 한국 사정을 더 잘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외신은 한국 보수 매체 카르텔의 인센티브 구조밖에 있어요. 로이터는 조중동의 광고주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검찰의 보복 부담을 안 져요. 인센티브 구조가 다르니까 평가가 다른 겁니다. 정보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자르고 배치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신이 8할 평가에 의할 우려로 쓴 그 분포가 한국 보수 매체보다 진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외신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인센티브 구조가 깨끗한 쪽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인터넷 시대에 외신 가위질이 통하던 시절은 끝나가요. 시청자 한 분이 이코노미스트 원문 5분만 들여다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노무현 정부 종부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수 매체가 일제히 어떤 프레임을 깔았습니까? 세금 폭탄, 정책의 구조도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 받는지도 따져보기 전에 그 한 단어가 먼저 밝혔어요. 결과는 방금 우리가 같이 본 그대로입니다. 간판은 남고 속이 비워졌죠.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 위기 극복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을 극찬했는데 국내 일부 매체는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잘라냈어요. 같은 시점에 외신과 국내 매체가 정반대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패턴이 보이시죠? 분배 개혁 정책이 등장한다. 보수 매체가 동시에 프레임 박는다. 정권 교체, 정책 형해와 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왔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막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거위 배부터 가르자는 매체 카르텔이 등장한 셈입니다. 거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위 죽이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짚고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건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닦아놓은 길 자체가 끊기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오늘 그분이 X에 올린 사과문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익힙니다. 오늘 KSI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4%,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이에요. 외신 극찬 더하기 당내 잡음 더하기 지지율 하락이 같은 시점에 겹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이 X에 뭐라고 올렸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과문 처음 읽으면 그냥 정치인 사과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구조를 알고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감옥 가기 싫어서 쓴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닦은 길이 끊길까 봐 쓴 사과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외신평가와 국내 보도 사이에 그 균열이 보였던 분들 말입니다. 그 감각이 정확했던 거예요. 원문 직접 본 사람만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지상파 구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맞았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시청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분노로 가는 겁니다. 매체에 대한 분노, 카르텔에 대한 분노. 근데 분노는 카르텔이 가장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분노한 시청자는 결국 떠나거든요. 떠나면 카르텔은 다시 자기 무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노 말고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매체가 같은 구조로 놓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돼요. 그게 카르텔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시청자 행동이에요. 떠나는 시청자보다 알아보는 시청자가 무서운 겁니다. 자,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조중동은 그 한 줄만 골랐을까요? 오늘 따라온 그림으로 답이 정리됩니다. 그분들이 두려워한 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닦은 길 분배, 구조 정착이라는 그 길이 두려운 겁니다. 외신은 그 길을 받고 국내 카르텔은 그 길이 시청자에게 보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위질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세 장면이 같은 시간에 겹쳐 있습니다. 벨기에 출장지에서 정책 카드 들고 협상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면에서 그 한 줄만 잘라내는 국내 카르텔. 당 안에서 들리는 잡음.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세 그림이에요. 이 세 그림이 동시에 작동하면 분배 정책은 정착 못합니다. 하나만 끊으면 흐름이 깨져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백성 두고 의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 방향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국민 분배 정책 카드를 들고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같은 한반도 역사의 정반대 페이지인 거죠. 물론 국내 일부 매체는 이 그림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우연이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시점은 지방선거 90일 전 진입 구간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자비방에 대한 가중 책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보수 매체는 후보가 아니니까 그 부담을 안 집니다. 후보들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프레임을 매체가 대신 말해주는 구도가 가능한 시점인 거죠.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코노미스트가 던진 꽤 높은 가능성,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경고예요. 외신이 한국 정치 구조에 대해 던진 경고. 이 경고를 누가 어떻게 받아들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건 정파 게임이 아닙니다. 4년 후, 5년 후에 한국 가구가 받게 될 청구서 또는 받게 될 분배, 그게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또 IMF 때처럼 일반 가정이 청구서 받는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외신이 짚은 그 분배 구조가 정착할 것이냐, 그 갈림길이 지금이거든요. 그 시절 금모으게 했던 기억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청구서를 또 받을 것이냐, 이번엔 다른 페이지를 쓸 것이냐. 이코노미스트가 본 꽤 높은 가능성, 이게 예언이 될지 경고로 끝날지,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그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일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지방선거 90일 전 진입 구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외신 원문은 5분이면 익힙니다. 국내 가위질 보도 보면서 답답해하는 시간보다 짧아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탁입니다.